장학과세법 10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총 수익 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 76쪽이에요. 자, 소득세 등 환급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된 금액. 환급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세액을 내가 체납하고 있었다든지 맞다 내지를 않았어요. 납부하고 있지 않았어. 그랬더니 거기에 충당됐어. 이런 경우 당연히 지금 충당돼서 없는데 뭘 산입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인데 2월 결성금에 충당된 경우 이때는 뭐 산입할 게 없죠. 그러니까 산입되지 않는다. 전년도부터 2월 된 소득 금액, 하여튼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소득이 어떻게 과세 대상으로 잡히지를 않았어요. 누락이 돼서 그러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2월이 됐어. 그럼 금년도 소득이 되느냐? 아니죠. 전년도 소득은 전년도 소득이죠. 전년도 소득이 지금 누락이 됐으면 어떻게 됐어? 그럼 경정처분을 해야지. 그래서 전년도 2월 된 소득 금액 이게 금년도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죠?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총수익 금액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과운합금의 환급금의 이자 뭐 이런 건 내가 무슨 사업과 관련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총수익 금액이 아니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마찬가지 얘기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뭐예요? 이건 내가 납부해야 할 돈이에요. 납부해야 할 돈. 이건 내 사업소득 아니라니까. 이건 내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부가가치세 할 때 이거 자기 돈으로 생각했다가는 안 된다고. 이건 뭐야,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야. 보관했다가 내가 빨리 내는 거야. 그냥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는 최종 소비자가 나한테 맡겨준 돈이라고. 이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많은 사업자들이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잠깐 지금 맡았다가 이제 세금으로 빨리 내야 돼. 이건 당연히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라든지 주세, 이런 건 총수익 금액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다음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격과 그 부대 비용. 원가죠, 원가. 이건 필요 경비로 공제해줘야지, 빼줘야지. 내가 물건 만들려고 사용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가죠. 우리가 흔히 이제 원가라 그러는 건데, 이건 이제 필요 경비로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급여, 이 인건비로 이것도 빼줘야지. 이것도 필요 경비로 당연히 포함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대표자 급여 있죠. 대표자 급여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법인세의 경우는 어떻게 법인하고 그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별개의 법주체예요. 별개의 법주체. 법인은 뭐라 그랬어요? 법인은 그 자체가 법률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잖아. 법인, 응? 법이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은 그 자체가 독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법인은 다른 거야. 대표자가 내 회사인데 이 법인이야. 그럼 나하고 이 법인은 다른 거예요. 이재용이가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는 당연히 인건비로 해서 송금 산입이 되죠. 근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이 곧 회사잖아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는 필요 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뭐 급여의 필요 경비 산입 여부에서 박스가 있죠. 그래서 대표자 급여는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표자 가족에 대한 급여는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건 종업원이죠. 그러니까 필요 경비에 산입되겠죠. 일반 종업원, 이건 당연히 인건비니까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되겠죠.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이것도 이제 회사의 필요 경비로 산입된다. 사용자 본인이 곧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표자 급여는 필요 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데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대표자가 곧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 경비로 산입된다. 그다음에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요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어디더라 이게? 어디서 살펴보더라? 근로소득 부분에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우리가 흔히 이제 단체 보험 그러죠. 우리 학교에도 단체 보험 있어. 나도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 상해 보험 이렇게 해서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하여 입은 그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인데 우리도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매달 월급에서 내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39,000원씩 빠지더라고. 내가 이제 39,000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39,000원이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좀 또 부담하고 있겠지.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39,000원이 있어요. 이걸 단체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명당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고요. 7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요. 70만 원 초과분은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내는지 잘 모르. 하여튼 내가 지금 39,000원, 39,100원인가 내니까 뭐 내가 부담하는 돈은 한 4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70만 원은 안 되죠. 70만 원 안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개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70만 원 초과해야 내 개인 소득으로 잡혀. 그래서 여기 인건비로 잡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70만 원까지는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로 해서 필요경비로 계산되고 70만 원 초과분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되니까 어떻게 돼서 종업원 급여로 잡히니까 이제 인건비로 잡힌다 그러지. 나는 뭐 인건비로 잡힐 건 없지. 응?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 아까 판매 장려금을 받은 사람의 총수익 금액이 된다 그죠?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재해로 입은 손실 이것도 역시 이제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준다. 그다음에 사업용 유용 고정 자산의 장부가액. 아까 사업용 고정 자산을 갖다가 양도했을 때는 양도 금액이 뭐예요? 총수익 금액으로 잡힌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당초 취득가액 있잖아. 당초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줘? 필요경비에서 빼준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차량을 2천만 원에 구입했다가 뭐 쓰다가 뭐 한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1,000만 원은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고 그 취득가액 2천만 원, 취득가액 2천만 원이 다 필요경비에 잡히는 건 아니고 그 취득가액 2천만 원에서 이제 감가상각비, 그 양도 당시 그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뭐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가치감모분을 갖다가 이게 비용으로 이렇게 비용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해. 뭐 계산 방법 여러 가지 있어. 그것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세무사나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거 다 해야 돼. 그거 다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세법은 계산하는 문제가 많아.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취득가액, 당초 취득가액이 만약 2천만 원을 다 필요경비로 해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빼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한 1,500만 원이었다. 이러면 뭐 한 500만 원밖에 안 잡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용 유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빼준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어요. 이 대손충당금이란 게 뭐냐면 장래 발생할 대손에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설정된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장래 내가 손실을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이 매출을 하다 보면 다 현금을 받고 팔 수는 없어요. 이제 외상으로 매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특히 기업 간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일단 물건부터 먼저 이제 공급을 하고 나중에 뭐 월말에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해요. 뭐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듯이 매번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계속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결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외상 매출이 많이 차지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외상 매출을 올리다 보면 꼭 못 받는 금액이 있어요. 이걸 다 받으면 좋겠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뭐 1억 원어치를 팔았어. 1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그중에 뭐 하든 외상 매출이 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보면 5천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 그중에 이렇게 뭐 관례상 이렇게 봤더니 뭐 한 500만 원은 못 받더라. 500만 원 못 받더라. 그럼 그 500만 원을 갖다 대손 충당금으로 정해 놓는 거야. 500만 원은. 그럼 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원래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매출액이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이지. 근데 총수익 금액인데 이 총수익 금액을 내가 다 회수를 못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 거래 상대방이 부도 파산 나는 경우도 있고 야반 도주에서 행방불명인 경우도 있어. 일단 못 받는 거 아니야. 그지? 못 받게 되면 그러면 그걸 퉁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미리 이제 내가 쭉 거래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대손이 발생하는 걸 내가 이제 예상을 하고 설정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게 다 계산식이 다 있어. 내가 얘기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설정된 금액이 대손 충당금이야.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원래 뭐야? 이건 총수익 금액이에요. 총수익 금액인데 그 중에 이제 못 받는 거 이게 딱 정해놓는단 말이야. 이게 대손 충당금이야. 대손 충당금. 그래서 사업자가 외상 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필요 경비로 계산한 경우, 자 이런 대손 충당금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이 대손 충당금의 한도가 있어요. 뭐 한도씩은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 한도를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78쪽 한번 보시죠. 78쪽. 자, 이렇게 필요 경비에 산입한 대손 충당금 잔액. 예를 들어서 내가 대손 충당금을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중에 실제로 금년에는 어떻게 채권 회수가 잘 돼가지고 내가 500만 원을 대손 충당금을 잡았는데 실제 대손 발생한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200만 원이 남았어. 그럼 이 남은 돈은 어떡하냐? 다음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요. 아까 내가 대손 충당금은 원래 뭐라 그랬어? 이건 총수익 금액이야. 내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니까. 근데 회수를 못할 걸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딱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지. 원래는 총수익 금액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채권을 회수를 많이 했어. 이거 어떻게 장사 잘 됐지. 아주 해피하지. 이런 경우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나중에 다음 연도 총수익 금액으로 산입이 된다.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비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런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지. 이와 같은 가치 감모분을 이제 회계상 일정한 방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요. 거기는 뭐 정률법, 정액법 이렇게 되는데 요걸 매년 이렇게 비용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떨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감가상각비라고 해. 감가상각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마다 세무서장이 신고한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이렇게 정률법, 정액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로 산입을 한다.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건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 감가상각이라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예요. 만약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그건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보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 유지비,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용 자산에 대한 무슨 제세 공과금, 뭐 지급이자 이런 것들도 다 필요경비에 해당이 된다. 뭐 공장 부지에 부과된 무슨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 소득세 납부한 걸 필요경비로 계산해. 이거 좀
뭔가 안 맞지 않아? 그러니까 소득세는 아니야. 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왔죠. 무슨 공장 부지라든지 뭐 이런 데 부과된 재산세 같은 건 필요 경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도 소득세는 아니다 이거예요. 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득세를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개인 지방 소득세는 이제 소득세에 부과되는 거죠. 부가세죠. 이런 이제 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송금불산입니다.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주세 미납액도 필요경비 불산입액이다. 벌금, 가산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서 납부한 벌금, 그 다음에 뭐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은 무슨 필요경비로 계산을 해줘요. 법령을 준수했으면 안 내는 돈 아니야. 지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낸 돈을 갖다가 필요 경비로 공제해 달라 그러면 이건 법령 위반한 놈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 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치세 매입세액도 필요 경비로 산입되지는 않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지. 그지?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지 필요 경비로 산입되는 건 아닌데, 근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잖아.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포함된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뭐야? 해당 매입세액을 포함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거.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음에 가사 관련 경비, 가사 경비. 이게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영어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금액 이런 것들은 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내가 그 강의 안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휴일에 집 근처나 회사에서 떨어진 음식점 등에서 지출한 뭐 식대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대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 식대를 갖다 이제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직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인 사업자야. 그런데 내가 먹은 식대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가사경비로 봐. 개인적으로 쓴 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인출금,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 지급이자 가운데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가사경비로 봐서요. 가사경비로 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지급금 있죠. 가지급금.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말이지 회사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왔단 말이야. 빌려가지고 왔으면 얘가 그거 갚아요? 안 갚잖아. 안 갚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 뭐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빌려가지고 왔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가지급금은 송금불산입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을 내가 가져가면서 이제 대여하는 대표자가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단 말이죠. 자, 이때 이제 어떤 이자 같은 경우 인정이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지급 인정이자를 갖다 법인세 부분에 가서 이제 가지급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 가지급금은 내가 지난번에 뭐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비교할 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규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렇게 송금불산입에다가 그 다음에 가지급 인정이자는 누구야? 가지급 인정이자에 대해서 누구더라? 대표자 돈을 가져간 사람이 가지급 인정이자, 그러니까 인정이자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득을 본 인정이자 해당 부분을 대표자가 이제 그러니까 소득 처분을 통해서 대표자 상여로 봐서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귀속이 되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제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할 정도로 가지금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금액에 해당돼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는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 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음에 업무 무관 경비, 업무 무관 자산, 업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어떤 뭐 아파트를 구입했다든지 뜬금없이 주택 사업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조업체에서 갑자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든지 무슨 요트를 구입했다든지 뭐 이런 게 업무 무관 자산이잖아요. 자, 이런 업무 무관 자산을 뭐 취득한다든지 보관 관리하면서 든 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차입금의 이자, 이게 좀 이상한 돈이지, 그지? 이게 좀 이상한 돈이야.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이자가 나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거 다 필요 경비로 계산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자금 이자 한번 보죠. 건설자금 이자. 이 건설자금 이자가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예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어떤 매입, 제작, 건설, 예를 들어 공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데 뭐 내 돈 다 가지고 지으면 좋지. 근데 뭐 돈을 빌려서 이제 짓는단 말이에요. 이때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걸 이제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건설자금 이자는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요. 이게 왜 필요경비에 산입이 안 돼? 이거 이상한데요? 근데 이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안 되는데, 우리 건설자금 이자 중에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돼요. 응? 그 공장의 그 사업용 그 고정자산인 공장의 취득 원가에 포함돼서 뭐야 이거? 감가상각이 되지. 감가상각. 그러니까 이제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데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돼서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비용으로 이제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 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즉시 경비 처리를 못 받는다. 비용 처리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즉시. 근데 감가상각 받아서 이연돼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비용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번 보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자, 80쪽 한번 보세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어우, 이거 진짜? 야, 이러다가 좀 빨리 나가야겠는데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번 봐요. 자,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서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80쪽이에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서 렌트해서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 업무 사용 금액은 필요 경비에 당연히 산입이 되겠죠. 근데 업무 사용 금액이 아닌 금액은 당연히 산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업무 사용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거기 비용 인정 기준이 있죠. 그 밑에 줄 보면 비용 인정 기준 보면 업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업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을 하면 이제 업무 사용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업무 사용 비율은 이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운행 기록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용 주행거리,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의 총 주행거리 중에 운행 기록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용 주행거리, 이게 업무 사용 비율이에요. 그래서 업무 관련 비용 중에 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이제 업무 사용 금액이 된다. 그래서 이런 업무 사용 금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되고 그 밖의 금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번 보죠. 업무용 승용차도 이제 고정자산이니까
이제 감가상각, 감가상각비로 해서 비용 처리가 되죠. 근데 이때 여기는 연간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이루어진다. 한도 금액이 8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81쪽 한번 보죠. 자산의 평가 차손. 자산의 차익이 아니라 차손이니까 뭐 이거 시가 하락을 초래한 거죠. 자산에 대한 시가가 하락됐어요. 근데 이제 세법은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가가 상승하던 시가가 하락하던 원가법에 의하기 때문에 평가 차손이나 평가 차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부가액 그대로 해요. 장부가액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산의 평가 차익, 시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 시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평가 차손을 해서 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그 평가 차손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죠. 재고 자산이 파산 부패된 경우, 그 다음에 고정 자산이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경우, 이때는 필요 경비에 산입된다. 근데 단순한 시가 하락 가지고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급 비용, 미리 땡겨서 지급한 비용. 그러니까 이 비용은 원래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돼야 하는 건데 미리 지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차기의 비용 처리하는 거지. 지금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필요 경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차기 사업연도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됐다. 필요 경비를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접대비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요. 접대비 한도에 거기 나와 있죠. 뭐 현물 접대비는 시가 장부가액 중 작은 거.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액 보면 기초한도 정도만 알아두시죠. 뭐 기초한도가 중소기업이 3,600만 원이에요. 중소기업 아닌 기업은 이제 1,200만 원 연. 그래서 이런 한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것도 역시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 기부금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보면 법정 기부금 있죠?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음영 처리해 놓은 부분 있잖아. 이게 이제 기부금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 원래는 이것까지 다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예, 하여튼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법정 기부금이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그 기부금 한도가 있어요. 그 82쪽 맨 밑에 줄에 보면 기부금 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 기부금 한도가 제일 높네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금액의 2월 결성금을 뺀 금액의 100%가 그 한도가 되고요.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같은 경우 기준소득 금액의 2월 결성금을 빼고 법정 기부금 인정액까지 또 빼야 돼요. 뺀 금액의 30%까지 한도로 잡고 있죠.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금액의 법정 기부금 2월 결성금 빼고 법정 기부금 인정액 빼고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인정액, 이거 인정액이에요. 인정액. 그래서 뺀 금액의 30%까지 한도로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이런 한도가 있구나. 근데 이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했어요. 비지정 기부금 발음이 좀 비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예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은 뭐냐면 종친회, 향후회, 동창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지정 기부금은 아예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한번 보죠.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뭐죠? 이건 원천징수가 안 되죠. 사업소득은 그냥 종합과세하는 거지. 원천징수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에 적합하지가 않아. 어? 사업소득 누가 원천징수할 거야? 사업자가 올린 소득인데 누가 원천징수해?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응?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둘 다 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 보건 용역과 인적 용역.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회사에서 매년 정기 점검을 시행하면서 병원 검진 차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 학교도 있어요. 우리 학교도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뭐야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학교도 저기 학생회관 앞에 이 검진용 차량이 와가지고 이렇게 검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천징수할 수 있다. 병원 검진 차량에 대해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원에서 학원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때 이제 원천징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봉사료 한번 보죠. 부가가치세 이거는 지금 왜 이 사업소득이 되는지 아시죠? 여긴 누구 사업소득이에요? 이게 누구 사업소득이에요? 병원 검진 차량, 그 병원 사업소득이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학원 강사. 이거 독립된 사업자예요. 학원 강사는. 학원 강사. 개인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죠. 그래서 이게 사업소득 원천징수하는 거야. 사업소득 원천징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봉사료 한번 보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봉사료. 예를 들어 음식, 숙박업,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 마사지업소, 그 다음에 무슨 뭐 룸사롱 같은 과세 유흥 장소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급 가액과 별도로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공급 가액 얼마, 봉사료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받는 경우에 돼요. 그리고 이때 이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돼.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이때는 이게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5%다. 뭐 원천징수세율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깐 쉬었다가 근로소득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